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현대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참 아찔아찔합니다.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공포감 같은 것들이 좀 엄습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조정래 작가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아주 시뻘겋게 물들이는 아주 그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인 그 리영희 선생의 지극히 주관적인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분이 리영희, 이영희라고 안 쓰고 리영희라고 쓰는 걸까요?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이 없죠. 북한식 표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분이 돌아가셔서 여쭤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 혹시 북한의 그 민족사적 전통성이 북한에 있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리영희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리라고 그 이씨를 표기한 또 한 분이 계시죠? 이승만 박사가 본인은 그 성을 영어로 표기를 할 때 LEE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RHEE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열심히 건국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를 선물하신 분인데, 또 다른 리로 쓰시는 분은 어찌 이렇게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빨리 망에 나자빠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을 또 대한민국은 의식화의 은사라고 아주 종교의 그 성자 추앙하듯이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조정래 작가하고 똑같이 내가 글을 쓰는 이유, 이걸 밝힌 게 있습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쓴 것은 다 진실이야. 지난 시간에 조정래 작가가 내가 쓰는 건 나 역사적 사실이니까 작가가 쓴 거 그대로 믿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한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고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끝나니까 내가 쓴 것은 다 진실이야. 그러니 잠만 말고 믿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이영희 교수에 대해서 실천하는 지성인이 대한민국 의식화의 은사니 늘 그 이름 앞에 진보적 지식인. 진보적 지식이라는 거는 이 좌익적 지식인,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지식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시절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베트남 전쟁은 이야기하기도 좀 짜증납니다. 이분은 조정래 씨하고는 달리 좀 일찍부터 이런 그 행위를 하는 바람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감옥도 가고 해직당하기도 하고 복직도 되고 하여간 이 부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또 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조선일보 외신부장 출신이에요. 저희 언론계 선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실천하는 지성이니 의식화의 은사니 아주 화려한 정말 월계관을 많이 쓰셨어요. 뇌출혈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0년 12월 7일 사망을 해서 광주 5.18 민주화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인터넷 인물백과를 제가 찾아보니까 리영희 교수에 대해서 이영희 교수가 아니라 리영희라고 쓰니까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2004년 4월 신문의 날을 맞아 한국기자협회가 행한 조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존경하는 기자로 리영희가 뽑혔다.
저널리즘, 대학강단, 그리고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정의감 혹은 양심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졌다. 한국의 정의감 혹은 양심을 대표한다. 대한민국에서 좌익 활동을 하면 정의감 혹은 양심을 대표한다라는 월계관을 써주고요. 우익 활동을 하면 적폐 세력, 수국골통, 요즘에는 또 태극기 세력, 이런 비난이 쏟아지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지식인 1위, 책 그의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가 2위로 뽑혔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지식인 1위가 바로 이형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무슨 활동을 했기에 이렇게 정의롭고 양심을 대표하며 한국 사회에 영향을 그렇게 끼쳤을까요? 우리가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 내면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0년에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실 텐데, 이때 리영희 교수 사망 소식을 듣고 빈소가 차려진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때 부인 윤영자 씨에게 우리 세대에게나 학생운동, 민족운동을 한 사람들은 선생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식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배우고 큰 사표가 되었다라고 문재인 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을 각성시키고 계몽시키고 깨우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하셨다는 얘기죠. 뭘로? 좌익 내지는 이상한 사상으로. 그 내용에 빠져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5명에게 동아일보 문화부 출판팀이 지금 이 땅의 국민들과 널리 함께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지금 대통령이 된 문재인 후보가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습니다. 그러면 그 꼽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학 시절에 이 책을 읽고 내가 상식이라 믿었던 많은 것이 실은 우물한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시대가 그어놓은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 새 시대의 정의와 가치를 상상할 용기를 얻었다. 있는 찬사, 없는 찬사 다 늘어놓은 겁니다. 전환시대의 논리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고 전 국민과 더불어 나는 이 책을 같이 읽고 싶다. 잠시 후에 전환시대의 논리가 어떤 책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영희 교수가 사망했을 때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좌익계 인사들은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한명숙 씨, 선생님이 가시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시민 씨, 참 멋지게 살다 간 어른이다. 인생의 사표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 이영희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다. 항상 지식인으로서 올바름의 기준이고 진보의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우리 모두의 큰 스승인 리영희 선생님이 가셔서 매우 가슴 아프다.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유지를 이어받아 선생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생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이자 지식인,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8억인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안목도 넓혀주신 분, 이영희 교수가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미화 찬양을 했는지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례위원장이었던 백낙천 교수, 고인이 살던 시절은 비록 험난했으나 진실에 열렬히 호응하고 이를 실천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던 감격의 시대이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좌익사상 전파의 양대 산맥을 꼽으라면 신영복과 이영희 교수입니다. 두 분 다 이제 고인이 됐죠. 신영복 씨는 좌파 운동권 세력의 민족관, 북한관 같은 내부적 사상을 규정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영희 교수는 반미, 친중 같은 대외적 사상을 규정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9일 날 북한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을 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 행사에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고방식은 국내적, 민족적 북한과는 신영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반미 친중 같은 사고방식은 이영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영이라는 이 교수가 있는 그대로의 중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선전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중공, 이것을 진짜 중국으로 수용을 하고 그 유토피아를 한국 사회에다가 확산시키는 1등 공신이어서 오늘날 친중 사상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사람하고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영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좌파의 우상이 된 이유는 그의 학문적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이분은 한국해양대학 출신입니다. 한국해양대학을 나와가지고 저 어디선가 교사를 하다가 6.25가 나니까 그때 영어를 좀 했어요. 이분이 통역장교로 들어가서 육군 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언론계로 들어가서 조선일보에서 외신부장까지 지냈어요.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주사파 이념에 오염되던 1980년대, 90년대에 바로 리영이라는 사람이 한양대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모택동을 미친 듯이 미화하고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말말로 우리 시대의 사표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의식화 연사입니다. 라고 월계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지네가 하고 싶은데 지네가 했다가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거든요. 바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바로 이 리영희 교수가 한양대 교수라는 직함으로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이 김강동이라는 이 정치학자는 리영희가 한국에서 좌파의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파격적으로 모택동주의의 길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을 추앙하는 이런 PD 계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PD 계열 그러면은 PD 계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레닌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PD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PD 계열이라고 얘기하느냐?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 그러면은 국민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가까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용어를 물타기를 한 거예요. 김일성을 추종하는, 김일성에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죠. 저건 무슨 주체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데 그 김일성 사이비 교주를 추종하는 세력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가까이 안 가니까 NL이 뭐야? 뭐예요? 김일성 사이비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이지.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파가 또 있어요. 모택동파를 창시한 사람을 쭉 가다 보면은 이영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식가의 은사다.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리영희 교수가 1970년대, 80년대에 쓴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이런 것들은 아주 수많은 청춘 남녀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혁혁한 그 공을 세운 책입니다. 바로 이런 책을 통해서 모택동을 유시한 중국 공산주의자, 그들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택동이가 막 무슨 문화대혁명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악랄한 짓만 한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와, 이 모택동 공산주의자들은 막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드는 그 1등 공신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산당은 악이고 그 공산당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주 정말 쳐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반공 사상에 젖어있던 이 청춘 남녀들이 이걸 보고 이게 아니라는데 이러면서 한국 사회의 모택동과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드높은 도덕성, 숭고한 인간애를 지닌 이 시대 최고의 우상으로 모택동을 만들어놨으니 또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한 인류 최초의 위대한 실험이다라고 이 전환시대의 논리와 우상과 이성에다가 써놨습니다. 이걸 보고 야, 우리가 알던 그런 모택동이 아니네. 우리가 알던 그런 중국 공산당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모택동을 한번 공부해보자.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다 신세 조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젊은이들에게 전환시대 이영희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조희연 씨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신교육 안에서 나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냉전적 의식 및 사고의 깊은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는 지적 해방의 단비를 나는 이 책에서 맛보았다. 지적 해방이 뭐예요? 문화대혁명을 미친 듯이 미화 찬양한 거죠. 유신 말기 젊은 지성인들의 비판의식에 세례 현장에 언제나 이 책이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뜻과는 반대로 정치 현장으로 민중의 바다로 인도하는 길목에도 이 책이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를 만든 책이라는 뜻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던 자신의 삶을 사회와 역사를 향해 저 낮은 곳으로 선회하던 유턴 지점에도 바로 이 책이 있었다. 나 고시 패스하고 열심히 출세하려고 했는데 나 이제 공산주의자가 돼서 혁명 투쟁을 할 거야 라는 지적 동기를 부여한 게 이 책이라는 뜻입니다. 리영희 교수가 1977년 11월 발간된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 서문에서 나의 글쓰기는 진실 추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그 문장입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끝난다. 진실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는 그러면은 진실 추구를 하는 글쓰기를 했을까요? 일본에 이와나미 출판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이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것들이 아주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뭔가 주목할 만한 책이라는 얘기들이 막 떠도니까 이와나미 출판사가 번역을 하려고 이 책을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책이 일본 좌경 잡지 색가이
여기 이 색깔,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를 얼기설기 베끼고, 그 다음에 좌파 학자로 유명한 와다하루키의 저작들을 상당 부분을 표절한 내용이어서, 이건 도저히 출간 못하겠다. 이게 다 표절이잖아, 이거. 출간을 안 했다. 이도영이란 분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제가 있을 때도 이도영 선생님 계셨습니다. 이도영 씨가 누구냐? 이영희가 외신부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외신부 기자로 아주 정말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죠, 이 사람의 이 조선일보 외신부장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 위대한 사상가 리영희 선생이라고 이영희의 그 모든 것을 홀라당 깍대기를 베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이성 이런 책은 전부 일본의 좌익 잡지, 좌익 작가, 좌익 그 팜플렛 이런 거 갖다가 다 베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표절이라서 이완함 출판사에서 번역도 안 한 이런 게 대한민국 의식화의 은사라는 거죠. 이런 수준이. 자, 그러면 이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이성에서 문화대혁명을 아주 인류가 나가야 될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이영희 교수가 미화 찬양을 했는데 문화대혁명의 실상은 뭐였느냐? 이성이 상실된 광기의 집단 폭력이었죠.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택동이가 하도 이제 정책에서 실패를 하고 예를 들어서 대약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6천만 명의 그 중국 농민들을 굶겨 죽이고 우리도 철을 생산해야 된다. 철 생산량이 그 나라의 국력의 지표다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전부 그냥 소형 그 제철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동네에 있는 솥단지 숟가락 몽댕이 밥그릇 금속으로 한 건 다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쳐넣어가지고 녹여서 철강 생산량 얼마 하는 식으로 하다가 굶겨 죽이고 농업 실패해서 굶겨 죽이고 하도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 이 정책을 너무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권좌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 정말 순진한 젊은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얘네들이 당의 핵심 인사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정적들을 숙청을 하고 그냥 15살, 16살, 20살도 안 된 이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정적을 제고해서 권력을 찬탈한 것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다 밝혀졌죠. 그 당시 등소평도 그 등소평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홍위병들이 와가지고 등소평도 문화대혁명 때 엄청난 그 수모를 당합니다. 등소평 아들을 2층에서 집어던져가지고 평생 불구자가 됐어요. 국가주석인 유석이는 재판 절차 없이 이 젊은 15살, 20살짜리 그 애들한테 광장에서 끌려나와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조너선 스펜스 교수는 문화대혁명 때 수백만 명이 죽었다. 살해된 사람, 자살한 사람, 불구된 사람, 평생 치유되지 못할 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 기타 등등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젊은 애들이 집단 린치를 가하고 이게 문화대혁명이었다는 거죠. 또 모택동이가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 그 만주 장춘에서 5개월간 장춘을 포위를 해가지고 그 장춘 안에 있었던 장춘 시민들 수십만 명을 그냥 사살하고 학살하고 또 중원 대륙에서는 수백만의 농민들을 총알바지로 가서 죽였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토지개혁 과정에서 지주와 분홍 300만에서 500만 명을 학살을 했고 1950년에서 53년 반혁명 세력 200만 명을 처형을 했고
대약진 운동으로 3,600만에서 4,500만을 굶겨 죽였고 문화대혁명으로 1억 명 이상이 정치적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이 모택동의 사륙국은 혁명, 해방 이름으로 자행된 전체주의 국가범죄의 참상이었습니다. 제가 여수순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제주 4.3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끔찍한 이 학살극이 자행되는데 그 사람 죽이는 방법이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토지개혁 과정에서 지주와 분홍을 학살을 할 때하고 거의 사람 죽이는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죽이는 방법도 다 있더라고요. 공산당에 저항을 하면 어떻게 끔찍하게 죽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 몸에다가 밧줄을 걸어요. 특히 이제 이 악질 지주 이 공산주의에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밧줄을 걸어가지고 차 뒤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비포장도로를 몸과 머리가 분리될 때까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죽여요. 바로 이 존경하는 의식화의 은사인 리영희 선생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문화대혁명을 극찬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인류 최초의 인간의식 개조혁명이었다. 1974년에 발간된 전환시대의 논리에 수록된 대륙 중국에 대한 시각조정에서 중국 지도자 모택동과 그가 일으킨 문화대혁명을 완전히 날조를 해가지고 미화 찬양을 아주 했습니다. 쿠바 특파원 루이 암스트롱의 글을 인용을 해서 문화대혁명은 중국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류 사상 초유의 실험이다. 인류 최초의 인간의식 개조혁명이다. 레닌은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했으나 공업화는 못했다. 스탈린은 공업화를 했으나 인간혁명은 못했다. 모택동은 공업화와 인간혁명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모택동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습니다. 또 문화대혁명이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이에요? 이런 게? 문화대혁명이라는 급격하고 웅장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미국 기자들만 모를 뿐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리영희의 평가에 의하면 모택동은 레닌과 스탈린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그의 문화대혁명은 인류의 이상인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올바른 노선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1977년에 발행된 우성과 이성에서 문화대혁명은 스탈린의 경우처럼 무시무시한 내부 숙청이 아니라 이론 정립과 토론, 자기 비판, 설득 등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쯤 되면 이건 지적인 고등 사기꾼 아닙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모택동의 이 대학살극을 알면서도 침묵을 했을까요? 우상과 이성의 서문에 여기에 수록된 24편의 글은 중국 민중의 나날을 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체제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더라도 거기에도 사람 사는 곳이고 천국도 아닌 반면 지옥도 아니다. 이영희는 객관적인 척했지만 책 내용 모두가 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물을 그대로 받아서 썼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영희가 이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를 쓸 무렵에 모택동이가 죽어가지고 중국에서도 이 모택동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던 때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이 야만과 끔찍한 사륙국 정보가 줄줄이 세워나가고 있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희만 미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화라는 저서에서 자신이 모택동의 사상과 철학, 행동 양식에 크게 공감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저작 활동은 지식인의 어떤 성찰적인 활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대중을 향해서 공산주의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실제로는 이렇게 끔찍한 학살극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것들은 일부러 다 언급조차 안 한 것이죠. 이영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상이 중요했습니다. 공산주의 선전이 중요했습니다. 모택동 사후에 이 문화대혁명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영희는 자기의 모택동에 대한 사상과 철학과 행동 양식에 공감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추정하고 그것을 미화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픈 중국이라는 책, 이 송재윤 교수가 쓰던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연세대학교 송복 교수의 아드님이에요. 이분이 슬픈 중국이라는 책,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모택동이가 도대체 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 슬픈 중국에서 비판을 했느냐, 리영이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을지 모른다. 그는 문화대혁명의 전모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아마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날조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더군다나 이 슬픈 중국이라는 책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모택동이가 중국 국민당하고 이 소위 말하는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하고 싸우는 그 한편이 돼서 싸우고 국민당 장개석 정부로부터 막대한 그 돈과 막대한 그 무기와 이런 걸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중국 국민당의 군사정부를 일본에 팔아먹인 일본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이 책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이영희만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났어요. 다. 자신이 인간개조 혁명이라고 미화 찬양했던 문화대혁명의 참상이 막 있는 그대로 다 밝혀지니까 슬그머니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문화대혁명 와중에 그것을 보고 쓰고 할 때는 진실의 전모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남한 같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자료 속에서는 누구나 그랬다. 누구나 그렇기는요. 자기만 그랬지. 자기만 모택동주의에 빠져가지고 학살한 거 다 속이고 미화 찬양해놓고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왜 필요하며 그것이 운동의 발전 법칙상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가 하는 점을 완전히 파악하기조차 정말 어려웠다라고 2000년에 발간한 대화에서 슬그머니 소위 말하는 면피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전모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문화대혁명이 뭐 인류가 나가야 될 유토피아 혁명이라고 이렇게까지 미화 찬양을 합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정리한테 따지듯이 제가 이영희 교수한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여보쇼, 지금 당신이 얘기한 거하고 중국에서 살던 사람,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한 얘기가 180도로 다른데 당신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달달달달 떨더니 야, 나 너 그 인터뷰 안 해 하고 인터뷰하다 말고 도망갔어요. 뭐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이런 게 의식화의 은사예요. 사회주의 동구권이 무너지니까 한국일보에 이렇게 아주 이 전면을 터가지고
뭐라고 또 그 변명을 했느냐. 사회주의 인간형은 실현 불가능하다. 내가 그동안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너무 그 과대평가를 했다라고 또 자기 과오를 또 시인을 해요. 시인을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또 좌회전을 하거든요. 김영삼 정부 막 등장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는 또 한겨레 고문, 뭐 논설 고문인가 뭔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칼럼을 쓰면서 옛날보다 더 노골적으로 중국을 이제 미화 찬양하다가 이제 다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찬양의 대상을 북한으로 바꿉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내 친중 세력의 원조는 바로 리영희 선생이에요. 2010년 사망할 때까지 문화대혁명의 사륙국이 전 세계에 그렇게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쓴 책을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운동권 세력이 아직도 반미 친중에 그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한번 꽂히면 그냥 가는 거죠. 이영희와 그의 저작들을 들여다보면 왜 운동권 세력이 지금 뭐 북한을 찬양하고 중국을 입에 침입하도록 찬양하는지, 왜 미국을 이렇게 그토록 저주하는지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꽂히면 바꾸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아직도 리영희처럼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는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의 모델로 모택동을 신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집권 세력은 이승만 정권은 극도로 혐오하고 중국 공산혁명은 미친 듯이 미화 찬양을 하죠. 이건 논리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 차원의 숭배입니다. 그죠? 소련하고 동구권이 붕괴되고 뭐 중국이 막 개혁 개방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중국에 몰려가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뭐라고 그 얘기할 그 상황이 못 되니까 슬그머니 김일성 찬양으로 궤도를 수정을 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쩌면 북한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지 모르겠다. 리영희는 북한 인민들의 광적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 교육과 훈련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김일성 주석의 인간성과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이 김일성 주석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김정일 지도자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리영희 선생께서 이 좌익과 북한 찬양을 한 내용을 제가 뭐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정래하고 똑같아요. 좌익은 정의의 집단이고 우익은 기회주의 집단입니다. 이 사람이 신동학 1991년 3월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해방 후 신생 독립국가 건설 사업의 길에서 전자의 인간형, 예를 들면 강렬한 정의감, 헌신적, 자기희생적, 낭만적 인간이 좌의 자리에 섰고 좌익이 그랬다는 거예요.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지목됐거나 그런 오명이 찍힌 후자의 인간형, 후자의 인간형은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간이 우의 자리에 섰다. 전자가 분단된 북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했고, 그러니까 북한과 이 좌익들은 강렬한 정의감, 헌신적, 자기희생적, 낭만적 인간형이고, 후자는 남쪽에서 자본주의를 건설했다. 대한민국을 건설한 인간들은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 책만 읽으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빨리 망해야 될 나라라고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월간 말이라는 잡지 93년 4월호에 이 존경할 우리 리영희 선생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은 총 들고 항일발산을 했던 사람들이 지도층을 이루었던 국가다. 그들이 운영해온 국가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부하들에 대한 지도자의 생명을 바친 애정 등 대단히 특수한 생존 양식을 추구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면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 이복형을 청산가리로 독살하고 자기의 아주 공허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북한 인민들 말 안 듣는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해도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 거 부정적으로 보지 마. 쟤네들은 특수한 사회야. 특수한 사회를 왜 우리가 보편적인 입장으로 보려고 얘기를 해. 그거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북한 인권 문제 떠들지 마. 쟤네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애들이야. 우리가 왜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얘네들 다 강렬한 정의감이 있고 헌신적인 자기희생적 낭만적인 인간들인데 어디 감히 이런 쓰레기들이 그 북한의 혁명가 집단을 비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의식화의 은사고 문재인, 노무현 같은 사람이 지극히 존경한 사상가예요. 또 남한은 창녀, 북한은 마술사래요. 남한은 북한이라는 형제와 싸우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억센 사나이를 집안에 불러들여 안방 아랫목에 모셔놓고 수십 년간 알몸으로 시중을 들어왔다. 북한이라는 형제가 남한보다 강하고 우월했던 1970년대 후반까지라면 그 사나이가 이마를 살짝 찌푸리기만 해도 만면의 아양을 띠면서 치마를 걷어올리는 것은 살기 위해서였다. 한겨레 신문 94년 1월 8일 날. 또 월간말 94년 2월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의 핵 협상 솜씨는 보기에 따라서는 마술사 같기도 하다. 다음에 무슨 변화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협상의 각 국면이 매끈하게 이어져 애초에 구상한 대로의 전체상을 다듬어 나가는 외교 기술은 조금 과장하면 가히 예술의 경지라고 할 만하다. 그 예술의 경지로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이 북한의 외교는 정말 예술이야. 우리 이거 배워야 돼. 훌륭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쓰레기니까 우리 빨리 망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조정래가 왜 저런 괴물이 됐는지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버지가 우익들한테 테러를 당해서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6.25 때 미군들한테 부모님들이 막 발길로 차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에 대한 저주의 감정을 가진 것이 바로 태백산맥이라든지 아리랑 같은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소설로 형성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영희라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이런 괴물이 됐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저 평안북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해양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인가 어디서 영어교사를 하다가 6.25 때 통역장교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교가 됐어요. 이 양반이 장교가 되기 전에 해양대학교 다닐 때 1948년에 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타고 있었는데 그 실습선이 아마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마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실습선 배 안에서 여순천 반란 사건을 목격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러한 자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통역장교로 임관이 돼가지고 국군 보병제 11사단 구연대에 배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1사단이 1951년 2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 출동을 해가지고 700명이 넘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걸 보면서 이영이라는 이 청년 장교가 이 나라에서는 인간 말살의 범죄가 공기나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고, 이때서부터 이데올로기 광신 사상을 깨뜨려야 됐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가졌다. 1991년 3월 2일 경향신문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목격을 하면서 이 청년 장교 리영희는 공산주의와 모택동 사상과 마르크스의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 전반적으로는 모택동에게 영향받은 바 크지만 군대 시절 막스 접하게 된 게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월간경향 88년 8월호에 실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교 시절에 모택동,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이영희 청년이 여순반란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것을 목격하면서 야, 국가란 뭐냐? 사회는 뭐고? 도대체 권력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서 아마 독서에 몰두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아주 긍정적인 답을 제시하는 책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서적 내지는 공산주의 서적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서는 국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혁명 같은 추상적인 사안을 아주 단순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논리정연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들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서적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책들을 계속 파다가 보면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영희가 그런 케이스예요. 바로 이런 공산주의가 설정해 놓은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 계급혁명이죠. 바로 이렇게 이영희의 전환시대 논리라든지 우상과 이성, 기타 등등의 저작을 읽고 공산주의자 내지는 모택동주의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쓴 책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건데, 바로 이 책 중에서 이 1, 2, 3, 4, 5, 6권의 이 책 중에서 가장 이 책의 전체 내용은 이런 걸 지향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논문이 뭐냐면은 요 4권에 들어있는 요 정혜구라는 사람이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요 책을 쓴 정혜구가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이 문재인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논문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해방 공간을 혁명을 추구한 건 좌익이고 반혁명을 추구한 건 우익이다. 그래서 혁명 세력은 선이고 반혁명 세력은 악의 구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해방 공간을 혁명적인 한국 민중, 그러니까 한국 민중들은 공산혁명을 추구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제국주의로 설정을 하고, 북한은 이미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공산화 혁명이 완성됐으니까 여기가 남한을 공산화시킬 민주기지다. 공산화 기지인데 이 사람들은 공산화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니까 살짝 민주기자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다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미 점령군이 반민족적인 지주자본과 친일관료 친미 세력을 동원해서 공산 세력을 탄압하고 분열 약화시키고 민중 조직 영향을 파괴해서
공산화 혁명 정책을 막았다. 이 막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이 대구폭동이니까 대구폭동에서 이 미군정을 공격한 것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내용이에요. 박헌영이가 스탈린으로부터 야 너희들 미군 공격해 라는 지령을 받고 돈까지 받고 슬로건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혁명 세력은 무슨 혁명 세력이에요? 공산화 세력이죠. 미군정의 무장투쟁으로 저항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가 분단 대한민국 성립이니까 이 분단 대한민국은 무효고 민족사적으로 볼 때 정통성도 없고 이거는 그 당시에 공산화 공산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했던 한국 민중의 뜻과는 전혀 다른 체제니까 이것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남한에서는 미군정의 탄압으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실패했고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공산화를 뜻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후원으로 식민잔재와 봉건잔재를 척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으니까 여기가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 소련의 공산화 법률을 제공받아가지고 토지를 몰수하고 기독교인을 숙청하고 재산을 빼앗은 공산화 정책을 이 사람들은 민주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해방전후사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그 종착역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빨리 망해서 남북한이 다 공산화로 공산주의를 채택해야 혁명정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6.25? 야, 6.25는 말이야, 이 민족사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북한이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거니까 누가 일으켰는지가 뭐가 중요해? 남한의 반혁명 반민족 정권과 북한의 혁명적 민족적 정권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숭고한 행위인데 무슨 남침은 무슨 남침이야. 숭고한 행위지. 남침이나 북침이나의 전쟁 발발 책임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다. 한국전쟁은 국내적 갈등이 심화된 결과이지 어느 한쪽이 총을 먼저 쏘아서 발생한 우연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바로 이 리영이의 사상적인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건데 이 뭐 다 얘기하면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철학적 기초가 된 주체사상을 남한을 공산하기 위한 사상 기초로 삼아라.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체 논쟁이 주장하는 한국 사회는 미제국주의가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라고 안 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일제강점기를 미군이 대체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제강점기예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미군 강점, 50 몇 주년, 민족 자주 선포대회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바로 그러한 그 이영희의 사상적 제자가 바로 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근현대사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 2003년 3월절 기념식에서 얘기했습니다.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대한민국, 7.1파와 민족반역자들의 분단 정권을 세운 더러운 나라를 뒤집어서 세상을 바꾸는 촛불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선한 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리영이를 뿌리로 하는 좌익들이 주장하는 해방공간, 문화대혁명, 공산주의 이야기는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나 모택동주의자나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선전 팜플렛을 그대로 옮길 뿐인 것이지 사실이나 사료로 전혀 입증되지 않는 허구입니다. 사료의 엄중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건 사기입니다. 아주 지적인 고등 사기입니다. 이영희가 쓴 그 일련의 저작들, 아까 말씀드린 전 국민하고 같이 이 시대에 다 같이 읽고 싶은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의 성 이런 책은 그냥 이영희라는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모택동주의를 추종하는 이 좌익 학자가 단지 그렇게 믿고 싶은 사안을 그렇게 믿고 선전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고등 사기술에 다 넘어가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식화의 은사라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등 사기술의 최면에서 깨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직도 이 사람이 의식화의 은사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고도의 그 사기극을 벌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경하는 지식인으로 추앙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걸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세계, 지성세계, 사리분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하면 무슨 법률을 만든대요. 자기네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법으로 잡아다가 재갈을 물리고 감옥에 쳐넣겠대요. 이런 얘기를 이런 공간에서 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참 목이 아프도록 떠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